왜 얼마 전 올해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금액은 200억 달러, 약 28조 원을 돌파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폴란드 수출 규모만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차 광고 벤츠 온다더니 인니 가고 폴란드 온 건가요? 폴란드는 지난 8월과 9월 케이트 전차케인 라인자주포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지난 10월 19일에는 K-3 전문 다연장 로켓의 미랄S 288문과 유도탄 등에 대한 기본 계약도 체결하였고 현재 S-21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도 진행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항공 육군의 위력을 물어본다면 고개를 들어 폴란드 육군을 복귀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방산 역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역대급 방산 패키지 구매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꼭 집어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무기 지원으로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은 인도주의 차원을 제외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없었기에 푸틴의 정신건강 상태가 살짝 의심되기도 합니다. 푸틴의 그 속뜻을 한번 풀어보자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를 잔뜩 사서 채우니 곧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다라고 푸틴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쳐도 이게 푸틴의 말처럼 양국 관계를 파탄낼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현 러시아군의 심각성과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오히려 대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31일 야채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한국산 무기의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이전 논의를 진행하며 양국의 협력을 다졌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인 PGGCU도 이 자리에 참석해 케이트 전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논의하기 위해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에 연일 놀라움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수십조 가량의 추가 신생 사업들이 발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수십조주는 폴란드와 그저 해조하는 있니?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실감하네요. 보고이냐고. 특히 현재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레드백에 대한 폴란드군의 현지 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칭찬을 넘은 극찬, 그도 아닌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이날 시연에는 레드백이 실제 도입될 경우 운용하게 될 폴란드 육군 제18기기와 사단 병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력을 태운 레드백의 고속주행화 전도서 3mm 주포 실사격 등 실제 작전과 가까운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헤닉 중령은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PL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고 이것은 확실히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소들에 차고 넘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기계화 부대 시연에 참여한 부사관 로베르트 카나보다도 내부에 장착된 시각 장비와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전쟁의 모습을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상당히 놀라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레드백의 특장점인 아이언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레드백의 조작 방식에 대해서도 설치된 각종 장비가 복잡하지 않아 운용이 간편했으며 오프로드에서 주야간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디펜스24에 따르면 한화의 이 보안 부서장은 이미 통합 및 테스트를 거친 현재의 레드백 포탑에 폴란드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30mm 기관 포지S의 스터블을 30무인 포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하나디펜스는 이와 관련해 이미 후타스타르와 월라 등 협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는 경량 장갑차 보무식을 100만 131대 운용 중에 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의 중형 장갑차 수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략 600대에서 800대의 수요가 필요할 전망이죠. 더욱이 러시아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신형 전투 차량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는데요. 이에 폴란드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끝에 매달 하나 디펜스 칩과 실무 협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비 테스트와 성능 시연을 실시한 것입니다. 현존 최고의 성능을 지닌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은 탑승 인원 11명, 중량 42톤, 최고 속도 시속 65로 한 번 주유해 5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어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측의 상태 감시 시스템 등 최첨단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구매 장갑 차이죠.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mm 기관포가 탑재되며 10m 이상 위장막을 들으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식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기가 동북아를 넘어 유럽 지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자 중국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상 단 한 번 또 도움이 된 적 없는 중국답죠. 중국 매체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무기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다 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무기가 한국의 새로운 돈줄로 자리매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대상 측면을 살펴보며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의 주요 고객들인데 한국 무기 수출의 순항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 무기 수출이 거듭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일부 외신들의 전망은 부정적인데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비교적 특정 제품에 편중되어 있고 수출 판로도 좁다. 한국 무기들을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이를 임시방편으로 여기고 있다. 몇몇 미국의 동맹국들은 FA-50 전투기가 단지 대체품이라면서 훗날 유럽 각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나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최대한 대량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방위산업체들의 기술 혁신 의지도 꺾이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 무기들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이 측면에서도 폴란드 및 기타 국가들의 대규모 발주도 할부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거래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 중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은 거의 없으며 해당국들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대규모 발주로 큰 액수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불황도 계약이 지속될 가능성과 특히 자금망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현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계약들이 가계약 형태라서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근거는 전무하고 저주 수준으로 망하게 바란다라는 식의 기사였는데 역시 이것이 대국식 논평이죠.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물론 몇몇 한국과 무기 수출을 진행하는 국가 가운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가 있다는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있죠. 한국 방산에서 폴란드와의 협력이 희망 편이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절망 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V-10 공동개발 분담금 가운데 미납된 연체의 8천억을 갚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일부인 85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미납 금액 가운데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오히려 농락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하지만 이미 정부는 전체 사업비 8조 8천억대의 20%인 약 1조 7천억 정도를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나눠낼 예정이었지만 이 미측은 경제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 납부를 미뤘고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2,272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내야 할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규모만 8천억 원 이상이고 올 연말이 지나면 1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혼자 개발에 성공한 카이가 대단해 보이네요. 인민은 여기에 기술진 30여 명을 파견해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배우려 혈안이 되어 있고 분담금 30%를 파묘 등 현물로 납부한다고 짓걸리고 있으니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현물을 받을 경우 해당 현물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면서 우리 측이 받아야 할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고 거기다 파묘를 비롯한 일부 현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칫 이 놀이 측의 개발비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어지러질한 건 현물인 파묘도 가격이 폭등할 때에는 수출을 중단하고 다른 대체품을 기웃거리는 지경이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더 이상의 공동개발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 가운데 내일부터 진행 예정인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 2022에서 인도네시아가 스텔스 영상에 새로운 기체를 선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체는 단자용 스텔스 기록 하나들을 장착한 형상의 룩업을 선보였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최초로 국영 방산지주사 디펜드 아이디를 설립하면서 세계 50대 방산기업 도약 목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 계획에 따라 KF20의 시기를 2020년 방산 전시회에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어 새로운 형태의 인도네시아 자체 개발 스텔스 기영상을 전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적인 스텔스기를 제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분담금 지급을 멈춘 것이니 프랑스 방산협력이 유였고, 당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3세대 라팔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내비치며 100% 기술 이전이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국영 방산기업 설립 및 기술 이전이라는 허바람이 들어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시도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 나타난 스텔스 전시품에 국내 네티즌들은 콧방귀 끼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발에 보태라고 환불해주자, 자국 기술로는 30대 규모 만듦환불해서 응원하자, 받은 돈이 있어야 환불해주지, 그래 그거 만들어 KF21은 그만두고 있니가 카나드다는 거 보니 카나는 못 쓸게 맞음. 우리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국기의 빨간색은 압류딱지를 암시함인가, 정부 차원에서 응원해줘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표: 인도네시아가 13억 있으면 그게 중국이다. 반대하면 중국이 인도를 셰인 이상으로 길이 열리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댓글에 남겨세워 감사합니다.